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갑작스런 해제와 재지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현장 상황 알아보고요. 오락가락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유럽연합도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철강 제품 물량이 다음 달부터 최대 14% 줄어들 전망인데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업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와 경기 불황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악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살아날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 네.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새벽이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하기에 앞서서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 부과 먼저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네. 공언한 대로 새벽에 전격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점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3일부터가 되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을 보면 이번 자동차 관세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네.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발동한 것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똑같은 232조를 가지고서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때는 부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아울러 포고문을 보면 우리나라 또 언급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등이 미국에 충분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미 FTA를 직접 겨냥하는 내용도 이 포고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도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네.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에 부과가 되는 건. 예. 자동차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 자동차 수출액에서 절반 정도를 미국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51.5%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는 다 무관세. 네. 였는데 이제 25%의 관세가 붙게 되면 역시 미국 현지에서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3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했고 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31조 원 대미 투자 발표하고 이틀 뒤에 지금 미국의 신공장이죠.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을 개최하고 준공식 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현대차는 관세를 안 내도 될 거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해석이 좀 분분했는데 일단 이번 자동차 관세가 예외가 없다라는 걸 보면 현대차도 당연히 이 관세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은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돼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게 맞다. 당시에도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유연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현대차가 31조 원 대미 투자 발표한 게 나중에 상호관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관세율을 좀 유연하게 적용받거나 더 좋은 거는 아니 예외를 인정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 카드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죠. 네. 최근 들어서 상호관세 개념이란 거를 미국 행정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각 부처 장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보편관세와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관세는 다 예외 없이 모든 제품에 똑같이 다 관세가 적용되는 거고 상호관세는 상대방 국가가 나한테 이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면 나도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를 이야기하다가 흐름이 상호관세로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또 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구분도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고 만약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 대미 투자 발표한 게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 정말로 좀 유연하게 적용을 받거나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혹은 EU나 일본 같이 미국 역시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얻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은에서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부동산 금융의 이제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라고 하는데 익스포저 중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을 집계를 해보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8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년 전보다 122조 원, 4.8%가 늘어난 규모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총생산 명목 GDP 대비 105.2%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가계의 부동산 대출 잔액을 또 따로 떼놓고 보면 1년 새 3.6%가 늘어난 1,309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이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8%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라는 부분은 나중에 잠재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해는 가계 부동산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잠재 리스크 누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이렇게 부동산 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경기가 부진할 때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생산성이 낮은 부분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폭을 확대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는 확실히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여파일까요? 네, 전반적인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이 3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강력 동향 조사를 발표한 걸 보면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전주에 0.25% 상승률 기록했거든요. 네. 한 주 사이에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이제 둔화가 됐죠. 깎였죠. 이번 주가 이제 토어제가 확대 재지정되고 난 후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런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한 주 만에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는 역시 토어제 재지정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치구별로 보면 확실히 토어제 재지정 영향 뚜렷합니다. 네. 토어제로 이제 묶이게 된 강남구 이번 주 0.36%였고요. 서초구 0.28%, 용산구 0.18% 각각 상승률 기록했는데 다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다 네. 떨어진 거고요. 네. 송파구가 가장 직격탄 0.03% 하락 전환했어요. 아, 예. 전주에 0.79% 상승률 기록했거든요. 뭐 토어제 재지정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고 지금 토어제가 해제되고 재지정되는 이 한 달여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 됐어요. 이번 주에 보인 이런 급격한 상승세의 둔화가 그러면 계속 이어질 거냐,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건 또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며칠 안 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단기 충격에 그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추세를 보면 대출 금리도 그래도 떨어지고 주택 공급도 만성적으로 지금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재반 상황들을 감안하면 집값은 또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그 지분형 주택 금융이 검토되고 있다는 네. 그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개념 자체는 복잡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 금융이라고 그래서 지원, 정부 지원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근데 이제 정부가 대출이 아니고요. 지분 투자자로 참여를 하는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 되겠죠. 주택금융공사 같은 이런 정책금융기관이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투자자로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러면 네. 주택 매수자, 주택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집을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면 이제 주택을 매수한 개인은 정부와 소유권을 지분만큼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주주인 정부에게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보통 주식회사 보면 주주로서 갖는 권리가 대표적인 게 배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은 그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같은 주주인 정부의 배당의 개념으로 일정 수준의 월세를 주는 겁니다. 대신 그런 이 식으로. 월세는 예. 이 대출 금리 이런 것보다는 되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팔게 될 때는요. 팔게 될 때도 역시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정부와 나눠야 되고요. 예.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도 지분대로 나누는 식이 되겠습니다. 땅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내가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전체 개념 다 아닙니다. 합해서 지분을 네,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집을 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출을 지금 많이 받는 구조였잖아요.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풀면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또 규제하면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줄 때 기존처럼 대출 형태가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로 금융 지원을 해주면 매수대금 부담도 덜 수 있고 가계부채도 늘지 않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는 또 거죠. 과거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그때? 네. 2013년에 도입됐었던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라는 네. 건데 당시에는 여러 논란 끝에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실패로 끝난 거였는데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와 수요자가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금융 상품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절대적인 차이는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무이자나 저리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네. 매도할 때 발생한 시세 차익을 정부와 이제 수요자가 나누는 구조였던 거죠. 예를 들어 이제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본인 자금 2억 원 들어갔고 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서 1억 원을 지원받았다. 네. 그럼 나중에 이걸 5억 원에 매도한다. 그러면 네. 2억 원 시세 차익 발생하잖아요. 네, 네. 이걸 정부가 공유하는 건데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당시에 컸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는 내 건데 내 집인데 왜 시세 차익을 나눠가죠? 정부랑 나눠야 되지? 이럴 바에는 나 그냥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이럴 바에는 나 그냥 대출 받을래. 네. 이런 식이 되면서 흐지부지 됐고 실패로 끝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건은 지분형 주택금융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지분 투자와 예. 대출의 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으로 봐도 대출은 부채로 잡히잖아요. 지분 투자를 한 거는 자본으로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받더라도 대출은 갚아야 될 부채지만 지분 투자는 권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지는 형태니까 자기 자본이 적은 실수요자들 분들이라면 이전과 조금 다른 구조에서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제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시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주택 시장 차원에서는 집값이 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도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라는 게 호가에 의해서 시세가 좀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에 몰려 있으니까 만약에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나중에 대출도 상환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세 차익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호가도 그만큼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이런 게 시세에 반영돼서 집값이 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네. 정부가 지분 투자로 참여를 하면 네. 이런 식의 집값 급등세가 좀 자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주택금융이니까 뭐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면 좀 1차적으로는 느낌도 있을 것 그렇게 시범 사업이 같은데요.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안착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금융으로도 확대가 돼야
이 시장이 온전히 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에 시범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앞서서 잠깐 좀 살펴봤거든요. 네.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이번 주 3월 4주차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토지거래가 구역 재지정한 다음에 이제 집계를 한 통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구역이 효과가 있었느냐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네. 통계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11%, 지난주가 0.25%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상승 속도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다는데 일단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초구도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0.69% 상승률이 네. 이번 주는 0.28%로 뚝 떨어졌고요. 강남구는 0.83에서 0.36%, 송파구는 0.79에서 마이너스 0.03%. 네, 이제 송파구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렇죠. 것 이제 뭐 같네요. 차가 이제 속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통계를 또 잘못 이해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마이너스니까 뭐 살짝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도 큰 폭으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 재지정 후 브레이크는 잡히고 이제 한풀 꺾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인천 지방은 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네. 경기도는 이번 주도 0%, 지난주도 0% 그냥 차가 멈춰 있는 상태고요. 네. 인천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6%인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7%, 0.01%포인트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4% 계속 뭐 동일한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서울 한강벨트 지역 혼자서 크게 올랐다가 지금 네. 크게 상승률이 떨어지는 네.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번 주 월요일부터잖아요. 네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네, 토지거래 맞습니다. 허가제에 지정됐죠. 네.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가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뭐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19일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재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법적으로 이제 5일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네. 24일부터 지정이 되는데 네. 19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5일 동안 유예 기간. 그러니까 수목금토일 닷새. 그렇죠. 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준 집주인 입장에서는 5일 안에 전세진 집을 팔아야 되는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전세준 집을 판다는 게 소위 말하는 갭이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24일 이후부터는 이제 금지가 되니까요. 내가 네. 전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집은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24일 전에 23일 12시까지 팔아야만 전세 끼고 있는 집을 이제 전세 끼고 팔 수가 있으니까. 사실 내 집인데 그걸 못 파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근데 이제 같긴 하지만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그런 토지거래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집값 급하죠. 상승을 막기 맞습니다. 위한 그래서 규제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호가를 내려야죠. 급하니까. 그러면 예. 이제 일시적으로 23일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그럼 집주인들이 뭐 2, 3억 정도 내린 매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잠실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제 현장 임장을 다녀왔는데 네. 분위기 어땠어요라고 하니까 23일까지는 눈꽃을 새 없이 바빴다. 그래서 네. 뭐 상담하고 계약하기 바빴고요. 많이 계약한 부동산은 한 군데서만 한 4개 정도의 계약을 할 정도로 한 5일 안에 이제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네.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니까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이제 거래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토지거래가 구역 풀리기 전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24일부터는 이제 끝났잖아요. 조언장이 끝났기 때문에 한산한 분위기.
뭐 집주인들은 이제 더 이상 팔지는 못하고 네.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팔 수는 있는데 네. 일단 관망세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뭐가 이렇게 매수자들도 확 변할 때는 일단 좀 지켜보게 그렇죠. 되죠. 매수자들도 굳이 뭐 예.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는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좀 네. 지켜보자.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인데 잠실 엘스 리센츠 우리가 엘리트 아파트들 뭐 대치동도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잠실 엘스 리센스가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죠. 맞습니다. 예, 네. 너무 근데 이름이 어려워서 요즘은요. 네. 이름이 어렵죠. 네. 근데 송파구 전체가 지정이 됐거든요. 풀릴 때는 장삼 대청이 풀렸는데 네. 지정은 송파구 전체가 묶이다 확대 보니 재지정되니까.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가락시형 유명하죠. 아파트 네, 네, 9,510세대 재건축한 거. 아파트. 네. 그 아파트는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이라는 게 처음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도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엘사하고 비슷한 분위기 5일 동안 바빴냐라고 하니까 현장 사장님들이 하나도 바쁘지 않았다고 왜 하더라고요. 그랬을까요, 거긴 또? 왜 그랬냐면 집주인들이 네. 토지거래가 구역의 매운맛을 본 적이 없기 이게 때문에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모르니까 가격 조정을 안 해준 겁니다. 매수자들이 버틴 거예요. 급매물 나오면 사려고 왔는데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2억 조정해주면 살게요 하니까 집주인들이 왜 조정을 해줘야 돼요? 6개월 있으면 풀릴 텐데요? 네. 라고 하면서 조정을 안 해주니 예. 그분들이 다시 잠실 에스 리센츠나 그래서 거기가 신천동의 파크리오 쪽으로 가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크리오는 신천동입니까? 신천동인데 처음으로 지정된 거는 맞는데요. 네. 이제 옆 동네를 알잖아요. 길 하나 건너면 잠실동이니까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매운맛을 괴로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줬는데 네. 가락동은 조정을 안 해줘서 일단 거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단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 24일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모두 다 한가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인데 이 조용한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제가 거래량도 좀 보고 네, 왔는데요. 그게 중요하죠. 2월 거래량은 6천 건이 넘었고요. 서울 네.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이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3월 거래량이 중요한데 3월 거래량 통계는 4월 말까지 돼야? 기다려야 되는데 네. 벌써 4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과열 네. 양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3월 같은 경우는 아마 4월 말까지 통계 집계가 끝나면 작년 7월 같은 9천 건 8,000 이상이 9,000 나올 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과열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지난 19일인가 딱 갑자기 확대 재지정 됐을 때 네. 막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묶였지만 풍선 효과다. 인근 지역이 오를 것이다. 뭐 강 건너가 오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어느 보세요? 정도는 뭐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네. 우리 2월 풀어줬을 때처럼 그런 반응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뭐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정도인데 네. 이미 2월 토지거래가 구역이 장삼 대청이 풀렸을 때부터 동반 네. 우리도 저렇게 같이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에 동반 호가가 올라갔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묶였잖아요. 그럼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기에는 이미 호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흑석동에 가면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네. 흑석 뉴타운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네. 흑석 뉴타운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요. 이미 호가 자체가 뭐 상당히 높게 25억, 27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용 몇 평? 전용 84를 말합니다. 국민평형 네네. 말할 때요. 동작구 흑석도 그 정도. 그렇게 비싸요. 네, 그 정도 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집주인들은 우리도 30억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가격을 따라갈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폭발력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래가 가능하니까 간헐적으로 네. 강남 3구, 용산구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나겠으나 뭐 네. 가격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건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이제 6개월이라고 했지만 네, 이거 해제된 지 35일 만에 다시 지정한 거 아니에요? 분위기 봐서 네네. 풀면은 또 뜨거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좋은 지역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이번에 닷새 만에 막 엄청나게 거래를 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정말 좋은 지역이라는 데는 오히려 호가를 막 배짱 좋게 불러도 그래도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건지. 정말 좋은 데는요.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경우는 압구정은 토지거래가 구역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원래였죠. 네. 근데 지금 또 아마 오늘 날짜도 신고가가 나올 거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압구정에 아파트를 가진 분은 팔고 갈 데가 없어요.
압구정보다 왜요? 더 좋은데. 그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갈 데가 없어요? 압구정을 팔고 뭐 잠실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갈 수 현실적으로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압구정에 사시는 분이 갈 수 있는 기분이- 데는 갈 수 있는 데는 뭐 빌딩을 사거나 어떤 필요한 목적성이 네,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굳이 이걸 팔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아쉬울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 급매물이 나오지도 않고요. 네. 가끔 필요한 분들이 나오는데 뭐 거래가 체결이 되고는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 그래요? 뭐 고급 미술품 하나 사듯이 그게 그들만의 리그지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뭐 큰 근데 어찌 보면 지표가 저도 될 수는 이제 없죠.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너무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너무 고가 아파트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던 분들도 자극받고 계속 몰리면서 같이 따라오르는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그런 아파트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뉴스가 되다 보니까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는 지금 뭐 저기 이제 그때 과열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확대 재지정하기 전부터도 현장 막 단속 나가고 단속했죠. 그랬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커뮤니티도 뭐 조사하고 있어요? 커뮤니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현장 부동산 점검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이고 네. 조심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티가 단합행위 있잖아요. 불법이에요? 아니 커뮤니티에서 하는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특정 가격 뭐 이상 올리거나 예를 들어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집값을 못 내리도록 현장 부동산에 압력을 가하거나 주민들끼리 어떤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몇 억 이상 받자, 몇 억 이하로 팔지 말자. 네.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뭐 그건 말도 페널티를 안 되는 거 가하는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교란 행위로 잘못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아, 처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혹시라도 어떤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고 내가 신고를 하시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스마트폰 앱에 신고하시면 최대 포상금 2억 원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 뭐 정의에 또 불타시는 분들은 또 신고를 하시면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불법은 해서도 안 되고요. 쳐다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경되는 청약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꼭 짚어봐야 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변경되는 청약 제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좀 살펴드리면 네네. 우리가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결혼할 때 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주택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아니 대해서는 5년간은 괜찮은 저 청약할 때. 청약할 때. 청약할 그런데 이 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주택으로 좀 인정을 해주겠다. 얼마까지요? 얼마까지가 아니라 다. 결혼하고 나면 네. 생애 최초나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할 때 불이익을 없도록 이전에 있던 주택은 없는 걸로 쳐준다. 그렇죠. 주택을 이제 팔았을 때 흔적을 없애주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리셋. 생채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리셋 시켜주겠다라는 생초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람직하다는 내용이고요. 특별 공급 한 번 더 주겠다. 그러니까 한 번 당첨되신 분들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생애 최초나 특별 공급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특별 공급을 한 번 받았는데 또 한 번 할 수 있게. 특별 공급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평생 근데, 한 번인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소득 기준도 좀 바뀌게 되고요. 또, 네. 또 우선 공급들 또 늘려주기 때문에 최근 바뀌는 내용들이 지금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면 네. 관련 내용들이 공제가 되면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보면 좋은데 이제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은 결국에는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하는 그러니까, 분들이지 뭐 네. 기성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또 그렇죠, 늘려서 그렇죠.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네.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늘려주고요. 네.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물량을 늘려준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거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뭐 충분히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청약 기회를 늘려도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 4월에 분양 물량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원래 네. 계획은 있었는데요. 역삼동만 하더라도 은하수 아파트 재건축한 자이더 캐릿 아파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었는데 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저도 이제 좀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게 되면 네. 청약 시장에 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대선이 있으면 청약 시장이 그렇죠. 조기 대선 기간에는 기간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날짜를 잡았는데 조기 대선이 시행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일정을 보고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또 연기를 하고 정책이 큰 있는데 틀에서 바뀌게 되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다 보고하고 싶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을 것 그런데 같아서 서울은 네.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게 늦어지고 있으니 결국 지금 늦어진다는 얘기는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가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빨리 좀 해소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이고 하면서 좀 안정세를 차릴 거란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임대차 시장은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전월세 시장이 괜찮을까?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뭔가 의견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예. 임대차 시장이 좀 걱정이 되죠. 사실 매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네. 뭐 집을 안 살 수도 있고요. 뭐 월세를 갈 수도 있고 전세를 갈 수도 있고 선택지가 넓은데 네. 이게 임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선택지가 마땅하지 않아요.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월세로 가거나 전세 가격을 올려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듭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데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임대차 입법을 두고 서로 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안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10년 10년 얘기 나와서 임대인들 집주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자극을 한번 줬었고요. 네. 이번에 여당에서는 반대로 또 세입자의 권리를 좀 제한하는 내용들 임대차 입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예. 첫 번째 안은 아예 그냥 폐지하는 방안. 2+2 계약갱신 청구와 5% 상한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2+2하고 연장할 갱신할 때 5% 상한 이내로 두는 거. 상한 두는 그걸 거를 아예 없애자고요. 없애는 게 1안이고요. 아.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안은 지자체장이 예. 토지거래가처럼 지자체장이 정하자. 뭐 계약갱신 청구나 5% 상한을 지자체장이 정하는 방안. 네. 3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 아. 네 번째는 5% 상한율을 한 10%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지금 이렇게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네 번째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너무 파격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폐지를 한다든지 지자체장이 정한다든지 집주인 세입자가 합의하라고 집주인사 하면 합의하면은 뭐 그건 그러니까. 좀 이전하고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합리적인 방안 정도 그냥 인상률을 좀 올리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임대차 않을까 제도 개선 싶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네 가지 방안 말씀하셨는데 그 5% 상한에다 2+2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약간 하고 좀 있죠. 하고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10% 늘리는 것도 좀 임차인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다른 안에 비해서는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지 2년 살고 2년 하는데 10% 정도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인정할 수 근데 있지 현장에 않나 가보면은요, 싶습니다. 그 10%, 5%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5% 정도로 임차인은 좀 부담을 덜고 네. 이제 2+ 계약갱신 했을 때 나머지 2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2년에 대해서는 기간이 보장이 돼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2년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5%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요. 나가겠다고 하면은 2년 동안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만 돼도 나간다 하면은 3개월 안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계약을 한 건데 계약에 있어서 한쪽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죠. 어떻게 보면 5% 상한 정도는 놔두고 그 +2 할 때 그 계약 기간은 지키도록 해주면 임차인, 임대인 다 상호 윈윈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이런 좀-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네. 내용이고요. 그게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어요. 저하고 앵커님이 1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세입자입니다. 네. 1년 살기로 해놓고 나 법이 2년이고 2년 더해서 4년 살 수 있으니 1년 계약한 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난 계약서 법대로 쓰면 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계약 이행의 강제성은 인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네. 그 좀 주의가 필요한데 어떤 유형인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요. 집주인이요. 뭐 제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보증금 1,000에 월세 120만 원으로 이제 매물을 등록을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는데 네. 집이 비어 있겠죠. 오피스텔이. 어떤 세입자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보고 갈 테니까 비밀번호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가세요. 뭐 비밀번호 1234입니다. 알려줬는데 네. 이 세입자가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네.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또 광고를 합니다. 50만 원. 보증금 1,000에 월 50만 원. 그러면 네. 시세가 100만 원, 120만 원인데 50만 원이니까 많은 청년들이 막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일단 계약금 100만 원 내시고 나중에 나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라고 보통 그렇게들 하니까. 그 돈을 받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보여준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가로채는 사기가 머리가 최근에 참 등장을 좋아요. 했기 때문에 네. 집주인들도 비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약하시는 분들도 네. 직거래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40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고관세에 대한 우려로 국내 철강업계가 예의주시했었는데요. 역시나 가장 먼저 그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됐죠. 여기에 이제 유럽마저 미국에 대응해서 강화된 세이프가드를 확정해 가뜩이나 중국발 저가 철강에 실험 중인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 철강업계 상황 살펴보고요.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재윤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말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 대응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이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먼저 해주세요. 사실 철강 업계에서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좀 네.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또 철강이 먼저 그 첫 타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지난 2월 10일에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네. 철강에다가 25%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그리고 알루미늄은 기존의 10%를 이제 25%로 상향을 하겠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철강이 들어간 어떤 부품이라든지 어떤 파생 제품, 철강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그의 함량에 준하는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포고령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예정대로 3월 12일부로 이제 관세가 지금 부과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철강 업계는 거의 무관세였던 거죠?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예.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이제 첫 타자였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많이 알려졌었죠.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 미국의 네. 산업 보호, 이제 국가 안보를 그 명분으로 해서 네. 무역 확장법 232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문화됐었던 그런 조항을 이제 들고 나와서 네. 철강에 이제 25% 이제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네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별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라고 뭐 캐나다, 멕시코 면제받고, 네. 뭐 일부 국가는 쿼터국으로 지정되고 일부 국가는 저율 할당 관세 국가로 이제 지정이 되고 해가지고 네. 총 미국의 한 수입 물량 중에 한 70% 정도는 이제 무관세로 이제 계속 지금 진행돼 왔던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 쿼터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뭐 기존보다 그 전보다 수출하는 물량은 줄었지만 네. 그래도 그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었던 그런데 상황입니다. 이제 25% 관세가 부과되면은 네. 뭐 아무래도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관심이 지금 많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게 몇 %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있어서 그걸 뭐 정확한 몇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수출 구조로 봤을 때 이제 263만 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범용 제품에 좀 가깝거든요. 아, 네. 미국의 이제 현지 이제 유통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용으로 가는 그 제품들이 있어서 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관세를 부담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그런 국가들 제품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가 좀 이제 물량 않죠. 지키기가 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 예. 다만 이제 그 또 우리가 그 미국에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 이제 수출하는 물량, 네. 그다음에 현지 맞춤형 그런 그 현지에서 필요해서 꼭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들도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용 그런 쪽에서는 뭐 영향이 좀 덜할 수도 있고 뭐 일부에서는 사실 쿼터로 이제 물량 제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더 뭐 괜찮아질 수도 있지 그래요?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몇 %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는 너무 변수들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철강 업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그 뭐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뭐 내수도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거든요. 뭐 사실 뭐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좀 국가별로 좀 다각화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긴 돼 있는데 네. 그래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이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제 업계에서 최대로 지금 대응해야 되는 직면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돼서 최근에 3월 19일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네. 철강 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이 이제 발표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고민들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주요 내용이 이제 미국, EU, 인도 등의 통상 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 거기 이제 기업들도 많이 거기서 많이 지원을 하겠죠. 네. 거기다 거기에 이제 기업이 단기적으로 위기를 처한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상을 이제 통상 지원 패키지를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또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밝힌 대미 투자였는데 일단 4년간 미국의 그 철강과 부품에서 자동차 이르기까지 그 공급망 강화하기 위해서 31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에 제철소 건설하는 것을 또 반기기도 네. 했고, 자 이것도 그러면 25%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책 중에 하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현대 입장에서는 철강보다는 아무래도 금액이 판매 단가가 크고 또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 더 미국 수출 의존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대응 목적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가 가면 필요한 철강 소재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네. 현대제철도 같이 갔을 경우 동반 진출했을 경우에는 네. 소재도 조달 가능하고 또 강판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달할 수 있죠. 네. 철강의 그 관세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들도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고려하긴 하지만 사실 또 투자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네. 있을지 또 생산성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지적을 네, 많이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 업계의 경우에 미국 내 투자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이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그 초기 투자 비용,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건설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다른 국가 대비 뭐 두세 배 제철소 짓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네. 또 생산 비용도 워낙에 이제 그 노동 비용이 높다 보니까 생산 비용도 높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또 판매 단가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주요국 대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주요국 대비 여러 이제 글로벌 철강사 중에서 미국 업체들이 유독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이제 누려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일본 제철 등 여러 이제 철강사들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었고 네. 또 미국 내 이제 제조업 육성이 되면은 철강 수요도 좀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철강을 하기에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좋은 시장인 거는 뭐 확실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생산 비용은 높지만 미국 시장의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네. 높으니까 또 괜찮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전기로 친환경적인 제철에 있어서 미국이 또 좋은 국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이 거기로 갔을 때 그쪽 분야에서 이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EU에서도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서 그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네.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맞습니다.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EU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할 때 이제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품목별로 이제 쿼터가 있고 네. 그 쿼터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가는데 그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이제 부담하면서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EU 역시 이제 미국으로 가지 못한 물량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물량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전체 품목별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 그 쿼터까지도 축소를 하고 이제 글로벌 쿼터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축소하고 또 이제 분기별로 2월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제한하면서 좀 규정이 상당히 좀 2월 규정도 까다로워지고 폐지하고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세요? 단순히 이제 직접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유럽으로도 상당히 좀 수출하고 있거든요. 전체의 한 10% 정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주력 수출 제품이 판재료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열연 강판이라든지 도금 강판 쪽에서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쿼터가 이제 축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사실은 한 최근 2, 3년 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있었죠. 탄소국경 조정제도. 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네. 더해서 쿼터까지 더 축소되니까 아. 여기서 더 물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게다가 할 또 수가 인도도 있겠습니다. 한국산 철강제 관세 부과하기로 네,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앞으로 이렇게 관세 조치를 내놓는 국가들이 늘어날까요? 원래 철강은 사실 가장 그 수입 규제 보호무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산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수급 불일치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좀 공급 과잉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자국 내에서 남는 물량을 수출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일단 저렇게 막아주니까 네. 막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또 막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지금 서로. 방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우리도 이제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은 우리가 또 워낙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WTO 규정하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역 구제 조치를 많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반덤핑 제소라든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여기에 더해서 뭐 안전이라든지 환경 기준 같은 그런 기준을 강화하는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또 수입할 때 우리가 그 보고 절차를 좀 강화시켜 갖고 수출을 할 때 좀 수출 기업이 좀 까다롭게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철강업계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소장님? 예, 우리나라 철강 사업이 뭐 네, 대표적으로 네. 어려웠다라고 했던 게 2015년, 16년도에 뭐 철강 사업 발전 전략이라는 게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이 그때보다 우리나라 철강 내수가 더 낮은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예, 여기에 더해서 그때는 수출은 그래도 할 수 있었는데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이 계속 저가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주요 기업은 괜찮았고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경영난을 겪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중소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수익성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혹시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면 이게 좀 우리한테는 좀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예, 사실 후판 역시 좀 뭐 조선사와의 뭐 가격 협상 그런 에 있어서 갈등도 있었고 또 후판 우리나라가 좀 수익성이 좀 낮은 그런 품목이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중국산 후판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좀 고율의 관세 부과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조선사들 조선사 중에서 네. 보세구역에 위치하는 그런 조선사들도 그럼 있어요. 관세 부담이 없는 거죠, 거기. 예, 거기도 없고 또 네. 해외에서 좀 블럭을 또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정책적인 어떤 조언
정책이라기보다는 뭐 정책은 이제 민간이 어떻게 가야 될 거는 좀 지원해야 되는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시장 방어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수요 산업하고 협력하고 연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도 좀 발굴하고 네. 그다음에 또 수요 산업 맞춤형 유망 소재도 우리가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또 중장기적인 그린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이재윤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